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에 대한 답은 오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찮아져서 나중에 안 할 거예요, 인사를. 안녕,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할렘하고 말렘 말지. 반갑습니다. 혹시 중국 다녀오신 분 안 계시죠? 네.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다녀오신 분은. 네. 제가 걸리면 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네. 농담이고, 하여튼 이래저래 어수선한데, 작년처럼 이렇게 많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메가로에스 단과반 중에는 종합반이야 뭐 원래 메가로에스가 뭐 300명 넘게 등록을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저랑 같이 가는 친구들이 뭐 150명 정도 늘 그거야 뭐 등록을 하고 가는 건데, 단과반은 정말 선택이잖아요. 잠깐 내가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 가서 내가 들을까? 뭐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이 좀 결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강의를, 디벨롭 강의를 제일 메가로에스 뭐 민사법이 아니라 전체 과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강의라서 너무 기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게 인기가 많을까요? 이 강의가. 나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 채점을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진도를 나가고 그게 제일 이유가 큰 것 같고, 특히 제가 이번 채점자들도 열심히 엄선을 했고, 작년에 저랑 같이 따라오던 종합반 커리 하던 변호사 시험, 뭐 변호사 경력 몇 년이 되든 변호사 시험을 1년 동안 저랑 준비하면서 계속 상위권 성적을 랭크하면서 변호사 시험을 막 마친 사람들이 가장 똑똑해요. 예. 그래서 채점은 저보다 아마 더 잘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채점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분이 있다 보니까 채점이 좀 이상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서, 학원 강의 채점이 그렇게 원래 기대만큼 잘 되진 않아요. 뭐 세세하게 일기 쓰듯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답안지의 모든 것들을 적어주진 않는데,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이 답안지를 봤을 때 그 친구들이 제시 이상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험도 많다는 얘기죠. 시험 경험도. 민사 실력도 뭐 당연히 좋고. 이 답안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뭔 것 같냐 싶은 거를 무조건 2줄을 써달라 그랬거든요. 뭐 제대로 뭐 양이 많아서 잘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원이 150명이고 처음에는 다들 의욕이 넘쳐서 한 130명 내요. 예. 뒤로 가면 한 70명 내고 이러거든요. 예. 분명합니다, 그건. 만약에 여러분이 끝날 때까지 계속 130명이 내면은 제가 뭐 하나 쏠게요. 근데 130명 되면 채점비도 많이 들겠네. 그러면은 모두 쏘고 그러면 이중 손해긴 한데, 예, 쏠게요. 아마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뭐 답안 뭐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답안지 내지 마시고요. 뭐 내용은 쓰고, 당연히 문제들 중에는 우리가 홀 화이트라고 하죠. 통백. 예. 어떤 문제는 통백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은, 하여튼 최대한 좀 답안지를 채워서 내주셨으면 좋겠고, 얘기가 잠깐 옆으로 갔는데, 어쨌든 채점을 하면서 그 답안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목차냐, 키워드냐, 아니면 판례에 대한 명시가 없는 거냐, 아니면 순서가 이상한 거냐, 이 부분을 좀 초반에는 그래도 한두 줄씩 써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을 제가 할 거라서 나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강의가 여러분을 유혹한 요소는 채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민법 실력이 늘어가는 가장 큰 그 요인은 시험 보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민법을 이제 끝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주라는 기간이 되게 짧은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제가 이따가 어떤 내용을 강의 대상으로 삼는지를 알려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확실히 체크하시면 뭐 몰라보게 실력이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변호사 시험 사례형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뭐 너무 쉽게 나왔다 그러면 시험 본 친구들한테 맞는데, 제가 볼 땐 그 쉬운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오히려 열심히 하신 분들 변별력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변시 같은 경우도 작년 디벨롭, 이게 재학생들 위해서 꼭 시험을 앞두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2회 정도 시험을 보는 건데, 작년엔 10회를 시험을 보고 2회는 나눠드렸어요, 그냥. 근데 올해는 12회를 다 보고, 12회 분량의 문제가 뭐 100점짜리로 해가지고 12회 분량인데, 상당 부분이 그냥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역시 문제를 또 바꿨어요. 그래서 작년에 디벨롭 문제였는데 올해 변시 그대로 나온 문제를 몇 문제를 빼고, 특히 민소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민법에서도 당장 내일 같은 경우도 채권자 대입권에서 제가 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빼고 시험을 본 다음에 해설에는 그 문제를 실어서 나눠드릴 생각이에요. 그 문제를 실어서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뭐 그걸 집에 가서 혼자 풀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나왔다고 해서 빼버리고 아예 안 보면은 좀
답답하고 저도 문제 만들고 해서 쓴 것도 아까우니까 그걸 정리해서 드리면 여러분이 연습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왜냐면은 지금 3학년 올라가시는 분들은 요걸 기반으로 뭐 제시 이상 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학원에 있으면서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하는데 재학생들은 또 이제 학기 중에 3학년 학기 중에 와서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지금 시험 공부 끝내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출제된 게 똑같이 내년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일부러 뺀 거예요. 뺐는데 보충 문제라 그래가지고 제가 해설에 실어놨습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뭐 답안지는 그렇게 썼는데 제 말은 실제로 여기서 변호사 시험 사례형을 대비할 때 손색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전부 다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인 이 기간 동안은 제가 바라는 거는 민법이 아주 상위권이고 3학년이고 시간이 없어서 다른 과목하고 병행한다면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꼭 그런 게 아니면 그냥 민법만 했으면 좋겠어요. 민법은 단기에 방학 때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아쳐야 그래야 또 실력이 2배로 몰아치면 실력이 3배로 느는 과목이거든요. 집중해서 하실수록.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점을 일단 말씀드리고 강의를 제가 어떤 범위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갑자기 중국 그거 바이러스 얘기하다가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메가로얄스를 강의하는 사람이고요. 죄송해요. 뭐 제 프로필 같은 거 소개 안 해도 되니까. 자, 이 개념을 지금 1학년 입학하는 분들도 베이직 열심히 듣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뭐 당연히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당연하고 전체 대상 범위 설정을 좀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사례형에서 출제가 가능한 범위라는 걸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주제들. 근데 이건 사실 기록형도 같아요. 기록형은 좀 독특한 실무스러운 판례와 형식이 가미되긴 하지만 결국은 출제되는 판례풀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례형에 출제될 수 있는 내용적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중에 일부는 9회 변시에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부분, 이게 조금 더 넓어야 될 텐데 조금 더 넓은 이 부분이 변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어요. 이건 당연히 저는 사례형을 말하는 겁니다. 변시에 나온 것 중에 교수님들이 문제 만들기 귀찮으신 건지 아니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변모, 법전형 모의고사에서 한 번 더 중복해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변모만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변시에도 변모에도 어디도 기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가 이제 선택형이라고 하는데 순수하게 객관식에만 출제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무건대리를 공부해 보면은 묵시적 추인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데 뭐 아버지 뭐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묵시적 추인으로 본 판례 3개, 안 본 판례 4개. 등기 추정력, 소위 등 추정력 번복되는 판례 4개, 뭐 허공 4개, 막 두 문자 따가지고 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 공유지분이 초과된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사례형에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랬대 하고 끝나는 거? 어떤 이유나 근거나 논리가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건 이랬대, 긍정했대, 부정했대 하는 것들이 따로 외워야 될 영역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매년 저의 수험 시그니처 강의는 4월 말, 주로 5월에 강의하는 선사기 민법 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강의를 예를 들면, 예시로 들자면 여기 선사기 강의인데 제가 이걸 해요.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형이 나올 만한 거는 선사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를 해요. 여기서 안 벗어난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 보통 재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가 A테마 강의라는 게 있는데 요게 조금 재학생들은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례형에서 80%를 합니다. 여긴 잘 안 하고요. A테마는. 선사기는 여기까지 커버를 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디벨롭 강의는 어떤가? 이 부분에서 60% 정도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나머지 20%는 어떡하나요?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60%가 뭔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여기 이렇게 100이 있는데 60을 정변은 저렇게 골랐을까? 그리고 왜 저기서 문제를 냈을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목표가 명확해야 좋은 계획이겠죠.
이번 강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안 하니까 나는 뭐 3학년 올라가니까 시험 봐야 되니까 집에 가서 객관식을 해당 범위를 풀어보자. 객관식이랑 병행하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여기서 60%를 하면 나머지 부분을 좀 열심히 읽어보자.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여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 선택인데 과연 저게 뭐길래 3주 동안 시험을 보면서 진행을 하는데 저 60%는 왜 이렇게 꼭 수업을 하는 걸까? 그리고 이유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왜 이걸 골랐지? 60%를? 거기에 어떻게 보면 공부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강사가 중요한 판례라니까가 아니라 이 판례는 중요해 보이는데? 라는 공감이 돼요. 그걸 할 때 진짜 공부에 힘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말이 60%지 가장 어렵고 골치 아픈 것만 뽑아서 할 거고요. 수준이 있고 교수 사이 논의가 있고, 그다음 이따가도 시험 얘기를 좀 하겠지만 매일 보는 모의 시험은 그냥 가장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는 시스템인 거죠. 수업 시간에 내일 시험은 볼 수 있게 해드려야 되니까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필수적으로 해서 60%를 확실하게 끝내고, 집에 가서 조금 욕심을 내시는 분들은 그 주변을 좀 보면서 이렇게 전체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뭐 해낼 수만 있다면 그거야 좋겠죠. 근데 과연 내가 이걸 알려주고 이걸 시험을 냈는데 완벽하게 쓰느냐? 제 질문은 거기 있어요. 어제 알려준 걸 시험을 냈는데 잘 썼니? 이게 제 질문이 있는 거죠. 분명히 잘 못 쓰거든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한 번 틀리라고 작정하고 문제를 냈더니 뭐 논란이 있는 문제도 아닌데 살짝 하나만 바꾼 거예요. 오답률 95%. 제출한 그 문제 맞춘 사람이 5%. 3명이 있었어요. 전체 중에. 네. 3명이 정답을 맞춘 거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1등을 하고 답안지에서.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제가 왜 함정을 파면 다 걸리냐는 거죠. 그 뭐 내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사람들이 비슷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준 게 있는데 그대로 냈는데, 물론 그대로는 아니고 뭐 꼬긴 하겠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늘 진도가 아닌데 뭐 부당이득을 끌어와서 좀 써야 된다든지 요건을, 그런 건 좀 있겠지만 최대한 가르쳐 드린 거에서 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답안지가 잘 나오기가 힘든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부족하시거나 뭐 베이직을 열심히 들었지만 아직 입학을 안 해서 신입생인 경우에는 사실 이 60%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초석이 된 기초 지식을 또 봐야 되니까 이것만 딱 보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이 힘들긴 할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기초가 좀 부족하다면은, 제가 이 수업에서 막 휙휙 지나가 버리고 빨리 설명하고 다 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려운 내용을 선정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기초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개념을 풀어드리지만 집에 가서 보니 또 봐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60%를 보라고는 했지만은 다 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방점을 더 60%에다가 중심적으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얘기로, 요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변호사 시험을 볼 때 있어서. 이 강의는 변시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1학년 되거나 2학년 되는 분들도 변시를 목표로 하는 강의를 들어봐야 객관적 중요성이라는 게 좀 정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좀 그 로스쿨을 보내고 나면 변시를 볼 때까지 되게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변시를 목표로 한다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연 애들이에요. 출제가 된 애들은 물론 변형해서 일명 출제 유형 돌려막기라고 사례로 냈다가 그 다음에 뭐 기록으로 내긴 하는데, 이 중에 되게 특수한 판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생략 등기와 토지거래 허가라는 판례 혹시 아시나요?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구역에서 팔리고 팔렸는데 뭐 셋이서 중간생략 등기 해주기를 합의는 했지만 허가를 그럼 따로따로 받아야 되는데 A에서 C로 받으면 뭐 중간생략 등기를 아무리 맞춰도 합의가 있어도 무효다라는 판례인데, 그거 좀 너무 그냥 스토리가 명확해서 그게 변시의 사례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지 말자는 건 아닌데 고스란히 똑같이 나오긴 좀 애매하죠. 그죠? 사례형만 놓고 본다면은. 그런데 이제 변모만 나왔는데 변시에서 나올 것 같은 중요한 판례들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매년 제가 하는 게 아마 그런 강사가 저밖에 없지 않냐라고 혼자 생각은 하는데, 매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변시, 변모를 다 풀어요, 제가.
왜냐면은 첫째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몇 번 나오고 이게 변모에 나왔고 이게 여기고 여기고 여기 이걸 제가 맨날 헷갈리거든요. 아무리 해도 하도 양이 많아서 그런 건지 내가 기억력이 안 좋은 건지 그래서 계속 다시 풀어요. 아 이거는 뭐 선택형에만 나왔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강의를 할 때 중요 순서를 제가 정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정보를 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변모에만 계속 나왔는데 변시에 안 나왔던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올해 뭐 민소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기판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민법은 공동 근저당권의 해라고 지정을 했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그래서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도 말을 하죠. 민소는 기판력의 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판력을 보면은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면은 여기가 변시고 여기가 변모면 여기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제 변시가 나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여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중요한 건 바로 여기예요. 변시 변모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나올 만한 거 그냥 변시에 다이렉트로 나옵니다. 뭐 언제 변모 거쳐서 변시에 나오기로 약속한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예상했다가 뭐 그대로 맞춘 것들이 좀 많아요. 민법이나 민소에서도 한 번도 변시 변모에 안 나왔는데 미기출인데 제가 얘기를 하고 처음으로 이제 도표가 3칸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칸이. 근데 이런 거는 생기기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출문제 중심으로 돌리게 되면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기출은 봐야 된다고 하니까 변시 변모만 합쳐도 지금 이제 9년이 돼가지고 거의 뭐 30몇 회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도 양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보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교수님들이 우리가 변시와 변모를 전체를 통제하는 컨트롤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변시 변모 나온 걸 쫙 정리하고 그럼 여기 이거 왜 아직도 안 나왔어? 이번에 6모 때 내야겠다. 이런 사람이 없고 그냥 교수별로 도급을 주면 이게 도급 계약 아닙니까? 그죠? 수급인인 교수가 기한을 맞춰야 되죠. 또 지체 상금을 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한을 맞춰서 막 문제를 내는데 중요한 거 뭐 있지? 뭐 중요한 건 뭐 기판력이지 뭐 아니면 중요한 건 뭐 동시행한변과 유치권이 있어서 내다 보니까 반복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되게 차분하게 전체를 컨트롤하면서 A급 쟁점인데 아직 안 나온 게 뭐가 있는지를 따져보면 여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변호사 시험은 좀 따져서 하는 거죠. 여태까지 나왔던 변시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변모에 나온 것도 뭐 우리가 EBS는 아니지만 변모에 나온 것도 좀 내줘야 의미가 있으니까 내주고 근데 이런 게 아직 나온 적이 없네 이렇게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 강의에서 60%를 다룬다는 게 여러분은 기출이 중요한지 미기출이 중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이 세 영역 전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0%를 다룰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해설을 매우 자세하게 써요. 해설을 모범 답안을 완전한 문장으로 써준 다음에 거기서 점수가 되는 포인트를 진하게 밑줄로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출제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낸 의도 그 다음에 안타깝게 못 냈지만 이거 어제 수업한 건데 엄청 중요한 거 이 판례 챙겨봐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을 거다. 이걸 다 적어놔요. 이걸 또 채점자들이 다 공유를 하니까 그래도 채점이 좀 일관되게 되지 않을까. 나의 의도랑 또 우리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계속 소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변모에만 나왔고 변시에 안 나와서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이건 변시 변모에 안 나와서 따로 챙겨놔야 된다든지 여러분 나중에 기출문제로 돌릴 때 이런 부분을 꼭 따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 이제 신기할 정도로 맞아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첫 등장인 거지 그 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믿어주시고 분석도 제가 다 끝내놔 있고 기출문제도 그리고 전체에서 또 사실 사법시험 기출문제도 저는 최근 걸 다 봤기 때문에 여기 숨어있는데 나올 거라는 거 뭐 재작년에 전세권 저당권과 상계 문제라든지 요번에 합의해자라든지 이런 거는 다 예상을 했던 문제예요. 그대로. 그 다음에 상계에서 뭐 제가 가끔 2개의 가압류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뭐 부동산 가압류했는데 매매대금도 가압류가 들어오고 뭐 그런 상계에서 예외적으로 498조에서 뭐 동의항 있으면 상계한다지 이런 거는 그냥 보이는 문제입니다. 나올 거라는 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업을 하고 이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걸로 추려서 수업을 하고 또 거기서 시험을 볼 테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를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몇 개만 얘기하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만 알려드리고 빠른 속도로 얘기할게요. 시험은 5시 50분에 볼까 하다가 그냥 6시 정각에 보는 걸로 했고요. 여러분이 한 10분 전에 일찍 와주시면 정확하게 여기서 시험 시작합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100점짜리라서 60분을 보는 게 맞는데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80분을 볼까도 생각을 했는데 뭐 5시 50분에 또 오시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냥 7시 10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70분 동안 시험을 볼 거고요. 수업은 7시 반에 시작할 건데 그 20분이라는 쉬는 시간이 뭐 길어 보이지만 되게 짧거든요. 왜냐하면은 답안지를 막 이렇게 뭐 우리 진짜 시험도 아닌데 와서 막 조교가 뺏어가고 이러진 않아요. 당장 내지 못합니까? 뭐 이렇게 안 하고 쓰면 그냥 내비둬야죠. 그러면은 7시 반에 수업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7시 반까지 쓰다가 또 본인이 늦게 왔을 수도 있고 그냥 저기다 내면 돼요. 10분 내면 되는데 기왕이면 형평을 위해서 본인도 70분 내에 쓰는 거를 좀 맞추도록 해보고 또 법전만 가지고 보는 걸 원칙으로 하고 뭐 정 자신이 없다 하면은 뭐 오픈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또 형평에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뭐 나는 오픈북으로 해도 형평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다 싶으시면은 오픈북으로 보셔도 됩니다. 뭐 내가 어제 뭐 좀 술 먹었다 공부 못했다 이러면은 그냥 보고 쓰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본인이 자기 쓴 답안지에다 오픈북으로 봤다고 써놓으세요.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잘 썼지? 막 이럴 수가 있는데 사실 공부를 안 하면 오픈북으로 해도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하시고 나중에도 말씀 거기 내일 답안지 문제지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신입생들은 반드시 신입생이라는 라인에다 써주세요. 입학 예정인 분들. 그래서 나중에 석차표에서 다른 색깔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근데 주로 베이직을 들으신 분들이라 만만치 않게 나중에 초반에는 잘 못하다가 뒤에는 작년에도 입학 안 한 친구인데 베이직 듣고 와서 초반에는 잘 못하다가 나중에 재학생들하고 지금 2, 3학년 언니 누나들하고 해가지고 오빠 형들하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2등을 2번인가 3번인가 하더라고요. 입학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좀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는 내일 또 한번 좀 해드리고 저는 사실 그 점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1등 했는지 그런 거 보긴 당연히 보죠. 근데 그 점수가 몇 등인지는 그걸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하루에 여러분이 이번 강의를 듣고 하루 복습한 자신의 모습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건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 결과는 좀 더 뒤에 나타날 수 있어요. 한 달 뒤나 이럴 수 있는 거고 그날 보고 시험을 보는 요령이라는 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작년에 모로스쿨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11기 입학하는 애들 아직 입학도 안 한 놈들이 자기들끼리 막 점수 보여주고 누가 점수가 어떠네 막 이러고 막 실망을 해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점수 아예 좀 점수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런 소박한 목표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수강생은 나 진짜 40점을 한 번만 넘기자. 이번 시험이 끝날 때까지. 진짜 마지막 11회 때인가 10회 때인가 9회 때인가 그때 40점 한 번 넘기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임대차에서.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채점하시는 분들이 대충 하는 건 아니라서 그 점수가 어느 정도는 정확한 채점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소박한 목표를 좀 잡아주시고 받고 3일이나 4일 뒤에 답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촬영을 좀 해서 제출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해설이 나눠지니까 자기가 쓴 답안지랑 해설을 그날 그냥 봐버리고 3, 4일 뒤에 오는 채점은 그냥 뭐 채점 점수나 그냥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회지만 제가 보충 문제를 많이 해설에 실어놔서 실질적인 분량은 한 14회 될 거라서 공부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확실히 복습하시고 자기가 시험 본 것만 복습해도 아무 과목도 안 하고 이번 기간에 이것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거라서 또 그것만 수행해내면 박수를 받으실 만하고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시험은 그 단원에서 가능한 한 가장 어렵게 그러니까 쉽거나 만만한 문제는 한 문제도 내지 말자는 수준으로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뭐 지엽적이고 구석에서 돼서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 내용과 어려운 판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완벽하게 쓸 수 있는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일단 최선을 다해서 써보시고 그중에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제와 같이 내가 좀 부실하게 공부를 해도 이 정도는 내가 쓸 수 있구나. 아예 부실하게 공부하니까 아예 못 쓰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뭐 마상을 많이 입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추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1.5개년 판례가 혹시 있었나요, 밖에? 1.5개년 판례. 그거, 그 자료는 나중에 그걸로 강의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자료가 있고, 추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말해버릴게요.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강의를 안 해요, 1년 동안. 그러다 마지막 12월 추록을 이때 주면서, 그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12월 추록이에요. 민법만 일단 몰아서 줬는데, 요때 이제 변시 보기 전에 지엽적이라서 평상시에 공부해봐야 어차피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그러나 이상하게 객관식에서 내가 그동안에 히스토리를 보면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제가 요약을 해서 딱 드리고 수험생들한테 요거 그냥 1시간 동안 올해는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음성 파일도 녹음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지사항에 올려버리고 왜냐면 그냥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객관식에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나눠줬는데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게 10페이지밖에 안 되지 않아요? 뭐 한 열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객관식 지문이 너무 많이 나왔대요. 예를 들면 3화 한번 봐봐요. 가집행 선고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틀린 것에서 5개가 다 가집행 선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기다 정리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나온 거예요, 올해. 근데 여기서 제가 뭐 별표를 했나? 뭐 하여튼 중요하다고, 강의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말했는지 별표를 했는지 그 가집행 선고가, 아, 미안해요. 여기 봐도 없겠군요. 민소군요. 그게 정답 지문이라서 그냥 보고 바로 그냥 찍고 넘어가서 맞았다고, 읽지도 않았다고 그냥 시험 전날 추록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냥 이것만 주구장창 보다가 맞아요. 1년 동안 이거 10번 보는 거예요. 이거 10번 보고 마지막에 이거는 눈에 밟으라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로민정 개정을 해도 거기다 편입을 안 시킬 거예요. 그냥 무게감이 달라서 넣어놓으면은 전체 체계가 되게 지저분해지고 중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판 외우기형으로 민법이나 민소나 그렇게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추록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은 제가 추록에서 이 동네인데 저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한두 개 정도의 판례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다 제가 막 별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뭐 강조를 하니까 필요하다면 이번 수업에서 언급을 추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1.5개념과 추록은 뭐 얇으니까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2교시 끝나고는 밖에 칼럼이 하나 있을 텐데 뭐 그동안 뭐 제 수업 들으신 분들 많이 읽었겠지만 사례 답안지를 쓸 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써놨으니까 특히 이번 강의가 사례 답안지를 연습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거나 그 칼럼을 읽은 적이 없으신 분들은 꼭 한번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 던질게요. 작년에도 던졌던 문제인데 이게 빠진 게 뭐 있나? 작년 디벨롭하고 문제 많이 달라요. 절반 이상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낸다 한들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조사를 딱 했어요. 작년 디벨롭 듣고 올해 또 듣는 사람 몇 명인가 했더니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몇 명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 절반 이상이 달라서 뭐 그거를 보고 온다고 해서 되지는 않을 거고 똑같이 뭐 문제를 내면은 좀 의미가 없죠, 강의가. 근데 올해 여름에 수험생용 강의를 했었어요. 선사 진도별 모의고사라고 시험 앞둔 사람들이 시험 4개월 앞두고 진모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랑은 문제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같은데 최신 판례 몇 개만 바꾸고 똑같은데 그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는 뭐 이번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본 거라서 지금은 이제 시험 봤으면 여기 와서 이걸 듣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거의 겹친다는 말씀을 그래서 또 그걸 구해서 한번 보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 뭐 점수를 잘 받아서 뭐 하려고 그죠? 그래서 그건 비슷합니다. 그러나 작년 이맘때 했던 디벨롭 강의하고는 문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려서 2번 들어도 뭐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똑같이 내도 사실 또 잘 쓰는 게 쉽지가 않죠. 문제라는 게 똑같이 나왔는지도 좀 명확하지도 않고 이래서 작년에 디벨롭 수업할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예시를 좀 바꾸면 좋은데 예시를 바꿀 게 잘 없는지 A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갑자기? A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는데 B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여기 소이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베이스는 뭐 지우면 되겠네. 그럼 이게 토지가 오겠죠. 계속 가압류가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수용이 된 거죠. 그리고 보상금이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이게 그거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여기 속하는 것 같은데 현재 나온 적이 없어요. 제 예상하는 문제 리스트 30개 딱 민법 한 20, 30개에 있는 판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험생들한테 별표 3개 하는 이거를 대상 청구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그죠? 물상대의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특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가압류가 있는데 과연 이 가압류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뭐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이걸 떠안고 살 수가 있겠죠. 그게 이행인수. 그런 쟁점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얘가 이걸 없애주기로 해놓고 뭐 안 없애주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매매에 담보 책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다 아니죠. 셋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상금이 나오면 다 대상청구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혹은 물상대의라든지 아니면 매매 담보 책임,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 이건 무슨 문제죠? 혹시 아시나요? 부당이득 문제예요. 부당이득의 문제라 그랬지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는 안 했지만 이게 출제되면 여러분은 부당이득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뭐냐면 내가 A가 소유하던 시절에 부동산의 가압류를 찍어놨는데 소유자가 바뀐 것까지는 내가 상관을 안 해. 왜냐하면 가압류는 처분 금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처분한 게 어차피 잘못이고 나중에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뭐 A에 대해서 뭐 확정 판결 같은 걸 받아서 본압류를 통해서 이거를 강제경매를 들어가 버리면 얘는 뭐 소유권 잃어버릴 거고 나는 뭐 거기서 이제 뭐 그나마 얼마라도 배당을 받는 상황인데 문제는 일로 넘어가도 걱정을 안 했지만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이 얘한테 완전히 지급이 돼요. 왜냐하면 수용될 때 가압류 있는 거 다 없어지고 신경 안 쓰고 온전한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K가 B에게 부당이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프레이밍이라고 요즘 제가 많이 말을 합니다. 뭐 정치 사회적으로 요즘 그 말이 좀 유행이긴 한데 뭐 정치적인 거는 전혀 상관없이 프레이밍을 어떻게 짜느냐. 그러니까 틀거리.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프레이밍인데 이 프레이밍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뭐 보상금이니까 대상청구권이다. 뭐 담보물권자도 아닌데 가압류한 사람은 담보물권자도 아닌데 담보물권자의 권리인 물상대위를 떠올린다든지 매매 받아서 얘 아무 문제 없어요. 수용이 된 건 뭐 얘 잘못도 아닐 뿐더러 뭐 국가 정책으로 된 거니까 뭐 물건에 하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 부분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이밍 실패예요. 프레이밍을 실패하면 빵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차라리 이게 들어가다가 뭐 결론이 틀리면 조금 감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건 빵점이라는 거죠. 이건 프레이밍이 부당이득이에요. 내가 가압류로 분명히 뭔가 좀 파먹었던 것 같은데 이만큼을 뭔가 온전치 못한 땅인데 너는 어떻게 깨끗한 보상금을 다 받았니? 그리고 나는 내 가압류가 왜 없어졌니? 라고 말하는 게 부당이득의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정답은 부정되면서 정답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지.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정답은 그 다음 문제고 답은 뭐냐 하면 가압류는 담보물권처럼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수용될 때 원래 이게 가압류가 아니라 저당권자라면 저당권 있는 토지가 팔리고 제3취득자네? 팔리고 수용되면 보상금을 빨리 재빨리 물상대위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가압류한 사람은 그런 것도 못한다. 즉 가압류는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지 않는다. 담보물권. 지금 진도 없이 그냥 하는 거라 지금은 뭐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될 수 있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좋은데 제가 뭐 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공부 방법을. 그리고 네가 가압류가 없어진 건 오로지 수용의 행정적 효과일 뿐이다 라는 논거들이 나오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프레임 가시고 그 다음에 부정을 하는 거죠.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숙련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걸 절대 권하지 않아요. 전 문제를 많이 푸는 건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문제를 많이 풀어서 귀납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장담하는데.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각 단원을 정확하게 공부하시라고요. 그냥.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대상청구하면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겁니까? 특정한 물건의 채권자가 그러니까 매수인 같은 사람이죠. 취득시효 완성자라든지 그 사람이 그게 불능이 됐을 때 그거 대신 다른 걸 달라는 건데 여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팔았고 소유권 넘어가고 끝났는데 이게 수용됐고 이 특정한 물건의 채권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건 자체의 채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소유자가 될 거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상청구권이 매수인 등 물건에 대한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채권자의 권리라는 걸 알면 여기서 일로 안 가죠. 이쪽 길로 안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상대는 아까 얘기했지만 담보물권자, 질권자나 저당권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등기 담보권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뭐 담보권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매매 담보 책임도 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개별 판례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잘못된 길로 들어서질 않는 거죠. 설령 이로 갔다가 뭐 이거를 뭐 실수로 긍정을 한 사람하고 부당이득에 붙자도 안 나오고 그냥 이것만 쓴 사람은 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변호사 시험에서는 길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X를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하면 여기는 사실은 빵점이에요. 왜냐면 이 쟁점하고 이 쟁점이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는 이 쟁점으로 가서 써도 만약에 이게 논란이 있는 거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으면 점수를 주지만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거 자기 채점하기 힘들어서 안 돼요. 문제를 냈는데 일로 가서 실컷 그 제도를 쓴 사람과 이쪽 프레임으로 가서 완전히 그 제도를 쓴 사람을 두 가지 채점 기준표를 만드는 그런 짓은 안 해요. 마지막에 결론은 뭐 긍정 부정 상관없다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건 무조건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뭐 답안지를 나눠드리고 수많은 요소들이 이 강의에 들어있죠. 뭐 모범 답안이 있을 거고 최고 답안도 나눠줄 거고. 참 여러분들이 주로 의견이 1등 답안지 2개 나눠줘봐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다. 그래서 상위 30% 답안지를 제가 같이 나눠줄 거예요. 1등이랑 상위 30%. 그래서 그 답안지를 보고 배울 점도 있죠. 해설에도 있죠. 수업 내용에도 있죠. 뭐 어떻게 하면 답안지를 잘 쓸까? 왜 점수가 안 나올까? 이 고민이 여러분한테도 중요한 무게로 다가오겠지만 저는 그런 고민보다는 오히려 그냥 전체 내용에서 중요한 쟁점이 뭔지를 파악하시는데 좀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문제를 줬을 때 여러분이 종강하고 나면 이런 문제를 던졌을 때 답이 나오게끔 해드릴 테니까 이번 3주간의 강의를 통해서 3주 동안 민법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게 해드릴 테니까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거나 뭐 응시를 하겠다는 의지도 좋은데 뭐 응시야 다 하면 좋죠. 그건 당연히 칭찬할 일인데 너무 시험 보는데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용 정리 중심으로 가시고 특히 마지막으로 이 수업이 뭐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70분 동안 시험 보면 진 빠지거든요. 그리고 뭐 잠깐 나가가지고 뭐 좀 쉬려 그러는데 수업을 해야 되니까 뭐 좀 고민이 있어요. 수업을 7시 40분에 시작할까? 그냥 70분 시험을 보고 아니면 뭐 여러분이 괜찮다면 여러분이 10분 일찍 올까? 뭐 요거는 한 내일까지는 그냥 그대로 시험을 본 다음에 내일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이 힘들 것 같아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여러분이 포기할 걸 잘 포기하는 게 또 잘 지내는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것만 이해를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걸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옆을 봐야 돼서 이것도 되게 버거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병행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한번 지혜롭게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OT가 좀 길었는데 앞으로 수업은 시험 보는 날 7시 반에 시작을 해서 10시 반까지인데 좀 힘드실 수가 있어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2번을 좀 쉬겠습니다. 제가 보통 15분을 쉬는데 인원이 많고 건물이 여기가 좀 그래서 10분 쉬면 어디 밖에 갔다 오기가 좀 여의치는 않으실 텐데 그래도 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할게요. 예, 수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왜 수업을 한 것 같죠? 너무 내용이 얘기할 게 많다 보니까 OT가 좀 길었네요. 중요한 얘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채권 총론부터 나간다고 진도표를 드렸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명확하게 보시고요. 이 수업에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객관식에 잘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보세요라고 하고 제가 설명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거긴 내가 언급을 했다고 표시를 뭐 여러분이 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쓰든지 그냥 가벼운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2번째는 제가 읽는 부분이 있죠. 그죠? 읽으면서 설명을 좀 곁들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겠죠. 뭐 칠판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래서 그 3개로 나눠서 시험 문제는 주로 3번째. 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에서만 낼 거예요. 그래서 뭐 해볼만 합니다, 여러분. 답안지 열심히 들으시면은, 채점 받을 만한 답안지. 그죠? 채점, 점수가 비록 안 좋아도 그래도 좀 의미 있는 그런 답안지를 내는 거에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자, 70페이지로 그냥 넘어와서요. 특정물 채권에서는 374조랑 461조를 여러분이 각자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 여러분이 앞으로 민법을 내가 빠짐없이 공부하겠다라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제가 언급도 좀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 수업 시간에도. 근데 제가 말했죠. 제가 말한 60%는 제가 1, 2, 3번 유형 중에 1번은 아니에요. 제가 여기도 각자 보세요. 이런 부분은 빼는 거고 제가 적어도 문장을 읽거나 강조하거나 이 부분만 중심으로 하시고 바쁘시거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하면 강조한 것만 보세요. 별표 2개, 3개 이렇게 한 것만 보시고 시험만 일단 한번 쳐봅시다. 그죠? 네, 그렇게 지내볼게요. 자, 불특정물은 종류채권이라는 건데 특정이 되는 방법이 2개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각자 그 기억, 니은 2가지 방법과 A, B, 지참채무, 추심채무에서 언제 특정이 되는지 현실 제공과 구조 제공 이런 부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부분은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번도 좀 읽어보세요. 불특정물 채권에서 71페이지 메뉴에 특정이 되면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는 말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화 채권은 완전히 객관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수업을 안 할 거고요. 자, 이자 채권은 하나만 질문 던질게요. 제가 이번 수업에서 질문 많이 던질 거예요. 아마 답이 다 틀릴 거예요. 제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변이 이번 수업에 던지는 질문에 한 8, 90% 다 맞췄다 그럼 진짜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원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지분적 이자 채권도 소멸시효가 완성하나요? 완성해요. 많이들 틀리죠, 그죠? 지금 다 이거 다 틀리죠, 그죠? 자, 밑에 봐봐요. 71페이지 매피 때 보면 기본적 이자 채권과 지분적 이자 채권 이거 진짜 별 개념도 아니거든요. 기본적 이자 채권은 이거 한 달에 1%야. 이자가 그게 기본적 이자 채권이고 지분적 이자 채권은 벌써 2달 지났네. 2달짜리 이자 생겼네. 그게 지분적 이자 채권이에요. 이미 발생한.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 이미 변제기 도래한 게 지분적 이자 채권이거든요. 그 밑에서 셋째 줄에. 그리고 얘네 차이가 왜 있는 거예요? 소멸시효에서 차이가 없어요. 소멸시효는 원본이 완성하면 다 사라져요. 모든 게. 지연손해고 뭐고 갯불 다 사라집니다. 근데 맨 밑에 있어요. 그 둘째 줄에 있죠. 독립성이 있어서 분리양도, 원본 채권 양도 시 당연히 양도되는 것은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을 채권 양도할 때 기본적 이자 채권은 양도되지만 이미 발생한 지분적 이자 채권은 따로 양도한다는 말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별한 이유가 뭐예요? 채권 양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원본이 시효로 소멸되면 그냥 지분이고 기본이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많이 틀리죠, 그죠? 요걸 내가 맞추는 사람 못 봤어요. 3학년들 중에. 수험생들 오면.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선택채권도 순수 객관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본론 채무 불이행으로 좀 들어갈게요. 질문을 많이 던진다 그랬죠? 귀책 사유의 입증 책임이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한 불법행위가. 뭐 아주 기본이에요. 솔직히 그거 몰랐으면 진짜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귀책 사유 입증 책임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은 채권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가 스스로 귀책 사유 없으면 입증하는데 불법행위는 어때요? 채권자가 누구죠? 불법행위에서 특히 뭐라고 부르죠? 피해자라고 부르죠. 그 사람이 다 구성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외워요? 채무 불이행은 있는 채무를 불이행한 거니까 그럼 채무를 이행 안 했으면 귀책 사유가 있겠거니라고 추정이 되는 거고. 그러나 그 뭡니까? 불법행위는 길 가다 이 사람이 때렸어요. 내가 혼자 스토리를 다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귀책 사유고 뭐 손해고 뭐 위법성이고 내가 다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그 밑에 판례가 제가 이게 나온다 요거였어요. 요건데 작년에 띡 이렇게 된 겁니다. 작년에 드디어 모의고사에 나온 거예요. 첫 등장. 2017년 이 판례 나온 때부터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러나 별표 2개 정도 뭐 엄청난 판례는 아니에요. 약간 스토리텔링 같아서 형사는 스토리텔링 판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누가 뭐 그 몇 시경에 뭐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는데 민사는 스토리텔링 판례는 좀 중요하게 안 쳐요. 일반론, 추상론, 법리를 설치한 판례가 중요하지 뭐 어떤 사건이 어땠네라는 게 별로 안 중요해서 뭐 그런 게 중요해버리면 우리는 제일 중요한 단원이 불법행위가 될 뻔했어요. 불법행위 가면은 별의별 게 다 있죠. 무슨 포털에 뭐 댓글 달린 것도 민사 판례 다 있어요. 그거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 이 판례는 일반론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의미가 있는데 질문 또 하나 던집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 목적물에 불에 탔대요. 근데 불에 탄 이유는 화재는 원인 미상.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채무불이행 책임 진다.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게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대각선으로 이렇게 책임지죠. 왜냐하면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못하고 있으니까 채무불이행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귀책 사유는 채무자가 스스로 없으면 입증해야 되니까 화재가 전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 미상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017년 판례의 중요점은 2번 요지에 있어요. 뭐 별건 아니고요. 2층인데 엄밀히는 이게 뭐 1층하고 2층 나뉘어 있고 그런데 그냥 사안을 각색해서 여기가 지금 임대차 목적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불이 났고 이게 옮겨 붙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탔죠. 여기는 임대차를 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임대차 외의 부분인데 자 이것도 프레이밍이 중요해요. 여기서 문제점이 뭐죠? 뭘 할 수 있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하지도 않은 물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는가예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는가가 쟁점이 아니었다고요. 불법행위는 뭐 여러 가지 요건 입증해서 되겠죠. 이건 상당히 이건 좀 이상하죠. 임차를 1층만 했는데 어떻게 계약 목적물도 아닌 2층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는가 하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종래 대법원 판례 정변 멘트 볼까요? 저 밑에 종래 대법원은 1층과 2층이 구조상 불가분이면 약간 자연과학적인 어떤 공학적인 불가분 관계면 그냥 임차 외 건물 부분도 채무불이행 책임 진다는 견해였어요. 여기다 여러분이 양가로 X 하시면 되겠죠. 이건 틀린 지문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그 정변의 멘트 부분은 이제 X 지문으로 등장할 거고요.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싶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례가 변경됐어요. 최근에 변경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고 2019년 모의고사에 등장하고 2020년도에 올해 등장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럼 2021년 변시에는 뭐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사실 당시 대법관들 견해가 4개인가로 나뉘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의미는 있습니다. 각주 2번 읽어볼게요. 건물 일부 임대차에서 임차 목적물 건물 부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임차 외 부분까지 불에 타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싶으면 여기까지 저는 사실 이제 이 두 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뒤에 뭐 두 문자 따고 결론 외우고 논 거 뭐 이런 거 좋은데 사실 이 판례는 뭐 고마운 건지 모르겠지만 논 건 없어요. 논 건 없는데 여러분이 첫 줄, 두 줄을 잘해야 문제를 풀어내요. 그리고 실수를 안 해요. 이걸 열심히 봤는데 내일 문제가 나왔는데 2층짜리네 불탔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임차한 부분을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교수들이 그 부분을 외운 사람, 결론만 외운 사람이 합격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 후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법조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문과 최고 시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스스로는. 그건 남들은 잘 인정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권위와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를 묻기 위해서 일부러 함정을 파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은 첫째, 둘째 줄이 중요한 거예요. 임차 외 건물까지 탔을 때 그 부분을 채무불이행책을 물으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공부 방식을 바꿔야 돼요. 두 문자는 제가 뒤에 땄지만 이걸 외워서 우리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인형 가지고 머리 맞추고 못 맞추고 나만 했나? 어쨌든 그 머리랑 상체랑 하체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딱 맞추는 거. 왜 다 그렇게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죠? 제가 여자애들하고 많이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맞추는데 자기가 몸통하고 하체만, 상체하고 하체만 열심히 외워봐야 잘못된 머리에다가 개구리 머리인데 사람 거기 붙여놓으면 빵점이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프레이밍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첫째 줄, 둘째 줄, 그리고 제가 가끔 강의에서 쓰는 개념이 문제 상황. 무엇이 문제되는 상황인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사안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안이란 말에 너무 겁먹을 건 없는 게 사안을 보려면 우리가 판결 이유를 다 봐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은 제가 이유나 사안을 알려드리고 그 외에는 자, 그래서 이게 문제 상황이고 이때 물으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겠죠. 화재 발생에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쉽죠. 왜냐하면은 1층에서 발생할 때 얘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이니까. 두 번째는 그 위반하고 2층이 불탄 손해예요. 여기서의 손해는. 그 임차 외 부분의 손해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그 2층 불탄 손해액이 계산이 될 텐데 그게 통상손해거나 아니면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라는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의상 테러범 약간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보통 하죠. 의상범 이게 세 가지. 의상범 외우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뭔지에 주목을 하시는 사람이 이제 고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열심히 외운 사람은 중수고. 근데 중수도 합격을 해요. 절반이 합격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고수를 지향을 해야 못 쓰는 문제가 나와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끝. 이 문제는. 자, 이행보조자 볼게요. 자, 이행보조자에서 핵심 개념 4개를 항상 말해보라고 저는 이제 합니다. 작년 수업부터는 계속 그래요. 이행보조자 하면 떠오르는 거 3개, 4개, 3개나 4개 정도. 자,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서 얘기를 안 하지만 불법행위에다가 이행보조자를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불법행위에서는 피용자라고 써서 사용자 책임을 묻든지 그래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유명한 실수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실수예요. 거기서 감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채무불이행 단원에 나온 거고요. 그거는 채무불이행 키워드 안에 집어넣어 설명하자면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필요한 단원 개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가장 핵심되는 시그니처 개념은 힌트는 사용자 책임에서의 피용자와의 차이점이죠. 사용자 책임에서의 피용자는 종속관계, 지시감독관계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의 의사관여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 책 넷째 줄, 첫 번째 판례의 첫째 줄에 보면 의사관여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민법 전체에서. 그래서 좀 외웁시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의사관여라는 단어는 그냥 걔 이행보조자 시킨 거에 네 생각이 좀 들어있잖아.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걔가 고용관계거나 무슨 사용관계거나 지시감독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동네 노는 오빠가 백수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계약 이행하는 데 가서 내가 도와줄게 이래가지고 호의로 하는 경우도 충분히 의사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2016년부터 데일 테스트를 내고 있었는데 2018년도에 또 반가운 판례가 나왔죠. 실제로 호의로 행한 경우도
호의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거예요. 2018년에. 그래서 호의 관계도 이행 보조가 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냥 이 네 개 키워드 떠올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부진정 연대 책임은 뭐라는 거죠? 이 제도를 이용해서 누구한테 뭘 묻게 됐죠?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책을 묻게 됐는데 사실 이행보조자한테 뭘 물을 수 있죠? 이행보조자는 나랑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찾아서 밑줄 치세요.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 있죠. 아마 세 번째 판례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 책임은 부진연대 채무관계가 있다. 여기서 좀 잔소리 하나 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항상 두 사람의 채무자, 두 사람 이상의 채무자가 발생을 하고 하면 여러분이 항상 물어보지 않아도 부진연대 채무라는 거 쓰면 그냥 점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를 때는 괜히 쓰지 말고 뭐 불가분 채무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들의 채무관계가 불가분 채무인지 부진정 연대 채무인지 연대 채무인지를 쓰시면 점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밑에 2018년 판례 안 중요합니다. 그럼 보지 마시고 그럼 내가 키워드 뭐 얘기했지? 채무불이행이다. 그 다음에 의사관여다. 그 다음에 부진정 연대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하면 한 3개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핵심 판례 2개를 외워야 됩니다. 2018년 판례 위아래로 있는 그러니까 1번 판례랑 3번 판례를 반드시 별표 하나씩 하고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행보조자 옆에다 쓰신다면 사례라고 해서 느낌표를 좀 하세요. 제가 사례라고 쓰라는 건 여러분 알아서 사례하고 느낌표 딱 하세요. 여러분 사례라고 쓰시라고 하면 뭐 다 사례인데 사례 나왔을 때 쟁점을 못 찾을 걸 이겁니다. 제 얘기는 누군가가 뭘 도와주고 했을 때 이행보조자 쟁점을 빼먹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사례에서 빼먹지 말자, 떠올리자. 그러니까 제가 사례라고 썼던 쟁점들은 항상 여러분이 호시탐탐 의심하고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거 이행보조자 나왔네. 그거 여러분 10점이에요. 쓰면 이행보조자 쓰면 7점에서 10점 정도 주는데 그거 안 쓰면 그 부분 빵점이죠. 거기서 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점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점수로 나온 숫자에는 정말 쓸데없어요. 이거 디벨롭 할 때 뭐 거의 뭐 제대로 못 보던 친구들도 지금 뭐 변시 이번에 너무 잘 봤다. 뭐 아직 발표는 안 나왔지만 아니면은 학교에서 뭐 성적이 뭐 A+ 나왔다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 그 못한 친구들 중에 디벨롭의 점수가 낮았던 친구들 중에 많으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점수가 나는 이 사람과 다르지? 라는 부분은 분석은 해야 됩니다. 낮은 이유를 냉철하게 찾아야 돼요. 그거 하려고 이 수업 듣는 거지 자기가 몇 점짜리인지 보려고 수업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점수가 나온 점수가 다 의미가 있어요. 빵점부터 100점까지 다 의미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 중에 좀 잘 쓴 문제가 있을 거고 완전히 망한 문제가 있겠죠. 차라리 완전히 망한 문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몰라서 쓸 게 없었던 건데 좀 뭐라고 썼는데 답도 맞췄는데 점수가 너무 나죠. 이게 20점짜리인데 내가 답을 맞췄거든요. 근데 1등 답안지 보니까 17점이야. 근데 나는 답을 맞췄는데 10점이야. 9점이거나. 그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뭐 간혹 인간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채점자가 그럴 때는 뭐 이의를 제기해도 좋아요. 제가 한번 물어봐 드릴 수는 있어요. 채점에 대해서 뭐 좀 이상한 것 같다 하면 뭐 그러면은 할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뭐 채점자가 졸지 않고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유를 찾아보세요. 왜 쟤는 17점이고 그 이유는 저의 해설에 있어요. 뭐 3점, 뭐 4점 다 써놨거든요. 왜 이게 3점이고 왜 이게 4점이고 왜 내가 쓴 건 배점이 없고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보는 시험이고 점수 확인하려고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OT를 했으니까 조금만 뭐 그 1시간 오늘은 또 4시간짜리 수업이군요. 자, 그럼 이행지 조금 더 나갈게요. 이행지체 보겠습니다. 이행지체에서 이행지체의 시점이 언젠지 기억, 니은, 디귿은 기본사항이라 여러분이 뭐 별표를 하고 제가 모든 부분에 별표를 다 채워드려야 되나 약간 고민은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라 특히 불확정 기한이 좀 어렵죠. 불확정 기한 예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 수 있어야 돼 본인이. 1층 공사 완료시 뭐 이런 거죠. 건물 완공시. 그러면은 시점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소멸시효는 제가 소객도라고 두 문자를 많이 드리거든요. 소객도. 소멸시효는 1층 공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완료됐어. 그러면은 소멸시효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불확정 기한은 1층 공사가 완료돼도 채무자가 그걸 몰랐다면은 채무불이행 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체 책임은 안때고 소멸시효는 객관적 도래안때라서 소객도를 안지 몇 년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소객도 안지. 그러니까 안지가 이제 안때와 지체 책임의 지를 동그라미 쳐서 요거 좀 외워두시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 디벨롭 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솔직히 이런 거가 좀 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번 들었다가 2년 동안 안 잊어버리고 막 변시 볼 때 생각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기회가 되면 말을 하긴 하겠습니다.
왜 지체책임은 안 떼일까요? 지체책임은 기본적으로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야만 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행사가 가능하기만 했다면 얼마든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났으면 뭐 행사했어야지 자기가 알아서. 아, 좀 몰랐는데요. 그런 말이 안 통하죠. 그쪽은 채권자 얘기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뭐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시작할 때 좀 얘기 못한 것 같은데 우리 민법 전체에서 이제 개관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수업에서는. 위법성과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두 제도가 뭐예요?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제도는 잘못한 놈한테 하는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특수불법행위나 이런 데 가면 금전채무불이행 같은 데 가면 무과실 책임이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이니까 너 잘못했지. 그래서 효과가 똑같아요. 효과가 뭐예요? 공통된 효과. 손해배상이죠. 우리가 뭐 옛날에 법과 사회 시간에도 배상은 잘못한 사람이 하는 거고 보상은 적법한 사람이 하는 거랑 배웠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똑같이 등장한다는 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법질서 위반이에요. 걔들 다 위법한 거고 그거랑 비교되는 제도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제도 같은 거는 위법성이라든지 귀책사유라는 요건이 없잖아요. 그죠? 없고 나온 김에 정리해야겠다. 제가 가끔 이렇게 전체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적어놓으셨다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채불이랑 불행은 귀책사유랑 위법성 다 필요해. 근데 부당이득은 어때요? 둘 다 필요 없는데 위법성 대신 어떤 개념이 있죠? 법률상 원인 결여죠. 그걸 뭐 이제 부당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 부당성이라는 단어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부당하다와 불법하다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당한 거는 좀 더 넓은 의미라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그러니까 좀 약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건데 동의항이나 유치권으로 어떤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은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유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비교를 해드리자면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사유랑 위법성 중에 필요한 게 있나요? 이거 질문이 좀 어려워요. 귀책사유, 내가 물청을 행사할 때 이 사람 귀책사유 상대방 필요가 없죠. 위법성은 애매하긴 한데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라는 게 위법성을 조각시킨다고 말하는 교수들이 많고요. 214조는 점유할 권리라는 단서가 없잖아요. 근데 214조 그 방해제거 청구권도 여러분 교과서 무슨 교과서든 펴보세요. 방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면 214조를 기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법성을 어느 정도 요건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답안지에 물청을 쓰면서 여러분이 위법성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쓸 필요는 없는데 개념상 그렇다는 거예요. 쓸 일은 없어요. 물청 행사하는데 위법성 쓸 일 없어요. 쓰지 마세요. 쓸 일 없는데 개념상 필요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요런 게 조금 1년, 2년, 3년 여러분이 1학년 입학하시면 3년 동안 잘 정리해놓고 계속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수업에서도 반복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나왔던 거 또 반복하고 할 거니까 정리 잘 하시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다른 강의를 안 하거든요. 그게 좀 중요해요. 제가 강의를 더블 강의를 갈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제가 이 수업에서 얘기한 건가 이게 좀 헷갈려서 물론 뭐 학생들도 다행인가 학생들도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얘기한 건데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있어서 뭐또 얘기하면 또 좋은데 제가 지금 이제 제1로스쿨에서 특강을 하나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근데 그건 민사소송법 특강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관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이제 민법은 요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집중해서 제가 귀신같이 얘기할 거예요. 이거 둘째 날 얘기한 거죠? 이러면서 물어볼 테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한 건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몇 개를 좀 볼게요. 리을번 같은 게 객관식에서 좀 의미가 있으니까 각자 보세요. 미음번도 상당히 중요한데 각자 보세요. 리을, 미음, 둘 다 별표를 해야 됩니다. 뭐 특히 미음이 되게 중요한 건데 3학년쯤 되면 이게 완전 기초사항이 돼서 뭐 기록형으로 맨날 연습하는 거라 그때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를 좀 볼 텐데 자, 비읍번을 보자면 자, 비읍번을 보자면은 확정 기한이더라도 쌍방 모두 변제 제공 없이 기한을 경과하면 그 이후 쌍방 모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한참 썰을 풀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막 낼 건데 여러분이 알아서 듣고 좀 메모를 하세요. 너무 빠른 속도로 안 할 테니까.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기한이 언젠가요? 완전 우문이죠, 그죠? 기한에 정함이 지가 없다 그래 놓고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의 기한은 언젠가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민법 제도, A급 제도 한 4개 정도에 걸쳐 있어요. 자, 여러분이 배웠던 제도 중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제도 뭐 있나요? 상계에서 자동채권 있고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도 변제가 도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기한이 정하지도 않은 채권을 가지고 그걸 자동채권으로 상결할 수 있는가? 혹은 내가 지금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강아지가 날 물었어요. 뭐 그건 시험에 잘 안 나오죠. 물면 나 치료비 채권 생겨요. 근데 강아지를 잠자리채로 잡았어요, 이 새끼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점유하면서 치료비를 주인이 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방금 답을 얘기했네.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은 기한이 언제예요? 정함이 없잖아요. 자, 각 단원을 가보면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요건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든 상계할 수 있고 언제든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되게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이. 자, 그런데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은 언제부터 지치책임을 지나요? 지치책임도 원래 변제기 도래해야 지는 거죠. 자, 아까 위에서 안 읽은 부분이에요. 디귿번.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러면 청구를 해야 지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지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기한에 정함없는 채권은 그냥 내가 채권이 있다고 해서 지체에 바로 빠지는 건 아니고 내가 청구를 해야 지체에 빠지는 거지만 유치권하고 상계에서는 바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급계약에서 어려운 게 나중에 하나 나올 거고 이 문제를 비읍번을 다시 설명할게요. 5월 1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잔금을 주고받기로 했어요. 매매계약에서. 근데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 다 지체가 아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동시행항변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채무는 언제 기한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채무는 누가 봐도 확정기한부 채무였어요. 5월 1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의항 단계로 진입한 다음부터는 우리 판례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체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개가 필요하죠. 서로 계속 텐션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나도 등기 안 해주고 너도 잔금 안 주고 이러다가 내 애를 지체를 빠뜨리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 일단 동의항 때문에 지체가 안 되고 있는 거니까 동의항을 깨기 위해서 내 걸 제공을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방금 기한에 정없는 채무가 됐다고 했으니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내 걸 제공하면서 청구를 하면 그걸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가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두 개 하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다 실력이 좀 되는 거예요. 자, 시옷번은 너무 중요한데 좀 아실 것 같아서 모든 지체 책임은 대체로 그 다음 날부터예요. 기한이 지나야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잘못했다는 제도를 보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공부할 때랑 좀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자, 그러나 불법행위 자체가 위법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너 오늘 나 때렸지. 오늘 밤 11시에 때렸지. 오늘부터 바로 그냥 지연이자 붙입니다. 그래서 당일부터 지체 책임이 됩니다. 그 밑에 이응 판례는 객관식에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보시고 지읒번 또 각자 보세요. 이응 지읒은 사실 객관식에서는 별을 해야 되는데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치읒번 또 별표를 해야 되겠습니다. 치읒번 아주 중요합니다. 압류 추심 명령을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집행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채권 압류 아주 중요하죠. 민법 거의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사례와 기록만 해서. 그러니까 선택형엔 당연히 나오고 사례하고 기록형 민사법에서 채권 압류가 한 번도 안 나온 그러니까 어디도 안 나온 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고요. 자, 지금부터 약속이에요. 이제 압류란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압류는 무엇인가요? 속성이. 압류의 속성. 네 글자로. 지급금지는 효과예요. 그것도 맞지만 난 속성을 물었어요. 압류의 의미. 집행 계십니다. 이 말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무조건 집행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압류가 나왔다는 건. 이거 이제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클래스에서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이 이게 보통 금전 채권이면 B의 재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금전은 얘가 주면 고마운데 임의로 안 주면 강제로 받아가야 되니까 얘 어떤 재산에 관심 있는 거죠? 모든 재산에. 그 얘 모든 재산을 표현을 바꿔보세요. 무슨 재산? 일반 재산 또 책임 재산. 책임이 집행이에요, 여러분. 걔는 막 쏟아집니다. 물보하고 제3취득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채무는 없는데 책임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바람에 얘는 지가 설정해 준 거고 얘는 설정된 걸 알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실행돼서 집행을 당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채무자가 되진 않죠. 책임 이퀄 집행입니다.
그래서 A는 항상 B의 재산에 관심이 많은데요. B의 재산 중에 시계나 집 같은 동산이나 부동산은 일단 여기에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이걸 집행을 하는 방법이 뭐예요? 경매죠. 경매가 집행의 시작이죠.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어떻게 해줍니까? 경매 개시결정. 그거를 등기부에 하는 걸 뭐라 그래요?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다?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뭐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은데 압류 효력이 있습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얘기를 바꿀게요. 부동산만으로 그냥 한정할게요. 부동산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다 붙였어요 이거 그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소멸시효에서 되게 중요해지죠.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는 압류 효력이 있어서 유치권에서도 중요해집니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뭐예요? 경매잖아요. 경매 개시라고요. 집행 개시, 압류. 됐죠? 이때부터 이건 처분금지효가 있는 거예요. 압류로서.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돈을 쥐어 짜죠. 착집합니다. 그죠? 이거를 경매를 집어넣어서 낙찰자를 뽑아서 그 사람이 경락대금을 내면 그 대금으로 얘는 배당을 받아요. 그게 이걸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합니까? 옛날 말로는 환가라고 하고 요즘은 좀 말 쉽게 한다 그래서 현금화라고 합니다. 현금화. 그게 집행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깔끔하죠? 그냥 물건이 하나 있으니까. 근데 채권은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사람이 한 명 더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건데 자 그러면 동산과 부동산이라는 물건은 팔아치워서 나온 돈으로 만족을 받는다면 채권은 이 채권을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이 채권 살 사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얘한테서 다이렉트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사실 얘는 그지인데 얘가 돈이 많다면은 채권의 정의가 뭔가요?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게 채권입니다. 근데 A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단순히 얘한테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100만 원이고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해서 C 만나고 돈 내놔 이럴 수가 없어요. 민법은. 근데 압류를 하고 추심명령이나 또 전부명령을 받게 되면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 무슨 소송이에요? 추심금 소송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개념은 하나도 모르시면 안 돼요. 전부금 소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심하고 전부를 현금화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부동산의 경매에 비유해서 대응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팔아치워서 나온 돈으로 만족받는 것처럼 추심명령, 전부명령 받아서 직접 돈 달라고 해서 만족받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소송을 A가 이겨도 돈을 안 주면 또 얘 재산을 또 집행을 해야 돼요. 아까 이거 악몽이 그죠? 또 얘가 무슨 동산, 부동산, 얘도 또 채권이 있어. 계속 가는 거예요. 뭐하니? 어쨌든 이것만 해도 집행입니다. 나는 B에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었는데 B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C에게 직접 돈을 달라는 권리가 생긴 것만 해도 추심금은 엄밀히 말하면 권한이 생긴 거고 전부금은 권리가 생긴 건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에 보시더라도 이것만으로도 나는 집행을 끝난 거예요. 이거 집행이 끝난 겁니다. 요거 배당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얘한테 집행하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요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려고 하는 판례는 판례하고 밑에 거하고 모르셔야 되겠네. 자, 그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에 제3채무자가 과연 압류채권자에게 집체 책임을 지는 건 언제부터인가? 이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요. 추심명령이 C에게 송달되면 그때 추심명령에 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제가 채권 압류를 오늘 다 설명한 게 아니에요. 나올 때 좀 추가로 설명을 하겠지만 얘한테 송달이 되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사실 A에 대해서 C가 직접 채무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그 채무도 예를 들어서 기한의 정함이 없다든지 하면은 언제부터 지체 책임이 빠지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송달을 받았다고 해서 C가 바로 A에게 청구를 당한 건 아니에요. 추심명령이 송달됐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야 이제 B가 너한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한테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C가 지체 책임이 빠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판례예요. 별표 2개 하라고 제가 했나요? 그래서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은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다 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가 아닙니다. 추심명령은 논거가 나와 있네요. 추심권능을 수여한 것에 그칠 뿐 직접 돈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입니다. 그리고 그거에다가 밑줄 쳤다면 옆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소시 중단과 좀 CF라든지 나디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셔서 소멸시효 중단은 다릅니다. 이와. 자, 그것은 다음에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를 보도록 할게요. 채권 가압류가 있어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제 책임을 진다. 자, 이제 여기서 또 가압류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기본 개념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얘가 집행 권한이 생기면, 그러니까 이 채권이 집행할 수 있게 되면 바로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집행 권한이 나올 때까지 얘랑 소송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재산을 미리 묶어둘 필요가 있을 때는 뭘 하는 거예요? 가압류를 하는 거죠. 가압류는 지금 무슨 소리예요? 무조건 얘가 집행 권한이 없다는 소리예요. 집행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하지 가압류 안 합니다. 가압류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오로지 압류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보전을 해놓는 게 가압류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는 보전 처분이 되는 거예요. 첫날부터 좀 어려우신데 이 집행법 내용을 제대로 안 하면 자세히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압류를 해놓으면은 뭡니까? 지금 이 집행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A가 B에 대해서 채권이 있고 B는 C에 대해서 채권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과 압류의 차이는 무엇인가? 압류는 나 이제 진짜 집행 찐으로 들어갈 거야. 진짜 나 이거 완전 집행이야. 이제 현금화 할 거야 라고 해서 추심 또는 전부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근데 가압류는 그 전에 이걸 내가 앞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C에게 미치는 가장 큰 효과가 아까 여러분 잘 답을 했지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얘한테는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주지 말라고, 나 이거 채무자인데 이거 안 줘도 돼? 좋아할 일이 아니라 나한테 줘야 될걸? 이런 얘기입니다. 좀만 기다려. 내가 압류 추심이나 전부명령 받으면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 내가 분명히 경고장 보냈다. 법원을 통해서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얘한테는 뭘 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얘한테도 당연히 송달돼요.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리는 거지 받지 말라는 거죠. 영수금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압류와 가압류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처분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너의 권리는 이제는 네 몸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네 채권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가져가거나 내가 만족받을 채권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처분하지 마라.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함부로 처분하지 마라.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처분의 뜻은 다음에 보고 어쨌든 얘한테는 지급금지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면 얘는 이걸 안 주면 지체 책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지급을 금지했으니까 변제기가 돼도 나는 뭐 당연히 지급을 안 할 만한 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지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데 당연히 지체에 빠집니다. 판례는 되게 간단해요.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안 보고. 이거 지급금지 그 명령 나와도 얘는 지체에 빠진다는 이 판례. 얘 논거는 뭐죠? 가압류가 있어도 변제기가 도래하면 너는 지체에 빠진다. 이게 논거가 안 떠올라요. 안 떠오르면 그게 한 2점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남보다 2점 덜 쓰는 거죠. 이 판례는 뭐 진짜 중요한 판례예요. 별표 2개짜리고 논거를 보고 나서 허무함이 밀려듭니다. 논거가 뭐예요?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를 면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허접하죠. 논거, 그죠? 하지만 이걸 악착같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논거라기보다는 또 이럴 때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해도 돼요. 공탁을 하면 지체를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밑에 뭐 요사랑 집행법 개정된 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좀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요걸 마무리 합시다. 이행지체 금방 끝날 것 같아서 한 5분, 55분까지만 수업할게요. 1교시가 좀 긴데 OT가 있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메뉴에 있는 판례는 객관식용이에요. 되게 잘 나와요. 객관식 2번 나온 것 같아요. 상법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제가 거기 설명을 좀 잘 해놔서 존재효가 인정되지 않는 어음법에 특수한 거라서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번 복습을 하면서 1학년 입학하는 분들은 이런 걸 보지 말라고 그냥 집에 가서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2, 3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도 난 객관식이 약한 것 같아. 객관식 불안해라고 해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이 부분을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객관식이 한 7, 80%가 점수가 나와요. 자동으로.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따로 보입니다. 그건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1교시를 마무리를 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 대표적인 예시 2개 말해보세요.
지연손해금 채무, 부당이득 반환 채무. 이건 그냥 나와야 돼요, 본인. 제가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기한이 있나요? 그러면 없는데요. 여기 만족하시면 안 돼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뭐 공부하다 보면 한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시를. 그러니까 부당이득, 이걸 알고 계신 분들은 부당이득 반환 채무 볼 때마다 의심을 하고 보는 거죠. 아, 이거 기한 정함이 없다. 그러면 이제 금방 답이 속도도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014년 판례가, 이게 별표 하나 하셔야 될 것 같고, 요게 아직 변시 안 나왔어요. 미출입니다. 요게, 좀 헷갈리네. 변모에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변시 미기출이에요. 변시 미출. 그건 확실해요. 변시 사례 기록에 나오지 않았는데, 요런 그림인 거죠. 이건 뭐, 이것도 쉬운 판례예요, 이거는. 뭐, 아까 지금 집행 얘기하느라고 너무 어려우셨을 텐데, 이건 판례 쉬워요. 얘가 얘한테 채권 양도를 합니다. 그럼 채권이 일로 와서 얘가 청구를 하겠죠. 근데 통지나 승낙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돈을 달라고 해도 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져요. 대항유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사실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권이었는데 원래는 기한에 정하면 채권은 언제 얘가 지체에 빠지죠? 청구를 받은 다음부터. 근데 분명히 양수금을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받았죠. 근데 얘는 뭐 어리둥절 이러죠. 뭐야? 누군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가 소송을 하고 있다가 그 중에 통지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그때 알겠죠. 아, 이게 채권 양도됐구나. 이제 알았으니까 이 사람의 지체 책임은 언제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통지를 받은 다음 날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라 뭐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일단 별표 한 개만 하시고 내용이 쉬워서 기한에 정없는 채권이 양도되고 양수금을 청구하여 계속 중에 양도 통지가 도달하게 되면 통지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한액 상실 넘어가고 이행지체 효과는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모든 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는 손해배상과 해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잠깐 목차를 쓰고 마칠게요. 1교시는. 이행지체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책임가중이라는 특수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볼 이행불능, 다음 시간에 볼 이행불능은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죠. 불능인데. 그런데 이건 손해배상은 있는데 손해배상은 언제나 전보배상이죠. 그리고 이행불능도 해제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행불능에서는 대상청구권이라는 특수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거절. 이행거절은 당연히 이행을 강제할 수 있어요. 왜 거절하냐? 이행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것도 손해배상은 언제나 전보배상입니다. 물론 뭐 지연배상을 물을 수도 있지만 또 해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 같은 경우는 강제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강제하는데 이게 불완전하니까 완전하게 이행하라 그래서 완전 이행,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나 추한 청구권이라는 게 있고요. 손해배상이랑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공통 요건이에요. 근데 이게 뭐 두 문자가 좀 헷갈려요. 뭐 두 문자가 되게 좋은 두 문자는 아닌데 이 자체를 개관할 수 있는 실력을 좀 키워야 되고 이 지체책임의 손해배상은 사실은 지연배상의 원칙이지만 예외적 전보배상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손해배상이라고 한 거고 요게 전보배상이가 잘 봐두시고 그러니까 이행불능하고 이행거절이 전보배상이 잘 봐두시고 얘들은 해제도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죠? 즉시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 지체는 해제할 때 좀 약간 답답한 문제가 있고 이 책임가중이랑 대상청구는 뭐 상당히 중요한 특히 대상청구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책임가중이 뭔지는 간단히 다음 시간에 2교시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수업이 길어서 15분 쉬겠습니다. 지금 52분인데 항상 시간을 말씀드릴게요. 8시 7분에 만나요. 8시 7분까지는 7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